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달동은 삼산동과 더불어 대표적인 울산의 번화가로 꼽힙니다.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또 동시에 술집과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어요. 밤 늦게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 그만큼 택시 잡기가 힘들 때가 많죠. 52살의 전휘복 씨는 이 번화가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당이 24시간 영업을 했거든요. 전 씨는 야간 파트를 담당하고 있었죠. 최근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용돈이라도 좀 보태주자라는 마음으로 주방 일을 시작한 겁니다. 2018년 8월 2일 목요일 새벽 4시 20분. 전 씨는 야간 업무를 다 끝내고 동료 부부와 함께 식당을 나서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검정색 물방울 무늬가 그려진 흰색 나시에 검정색 반바지,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퇴근 후 그녀의 일정을 좀 보면 하루 정도 집에서 쉬고 금토일 3일간 손자를 보기 위해 울주군에 있는 막내딸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퇴근만 하면 이제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던 거죠. 그렇게 새벽 4시 반, 큰 길가로 나가던 중 우연히 편의점 앞에 택시가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어우, 이 시간에 택시 잡기 정말 힘든데 잘 됐다. 전 씨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뛰어가서 택시를 잡게 됩니다. 잠시 후 차가 출발했고 이 모습을 끝으로 전희복 씨는 실종됩니다. 가장 먼저 이상함을 알아차린 건 막내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4시, 그러니까 다음날 엄마가 딸네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 짐 다 챙겼냐 물어보려고 안부차 전화를 걸었지만 웬일인지 연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엄마의 집은 울산 시내에 있습니다. 근데 왜 통화권 밖이라고 나오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평소에도 막내딸은 이제 엄마가 늦은 새벽이나 그때 퇴근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했고 초조해졌죠. 그래서 딸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돼요. 그래서 큰딸이 나서서 엄마의 집과 또 식당까지 일일이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어디서도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저녁 8시, 이 정도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고 가족들은 근처 지구대를 찾아서 실종신고를 접수했죠. 하지만요, 이때 경찰들은 50대 성인 여성이 실종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라는 판단하에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에 가족들은 애가 타죠. 그런데 이때 땡! 큰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전 씨가 가지고 있던 딸 명의의 신용카드에서 돈이 인출된 거예요. 심지어 알람은 땡땡땡 계속 울립니다. 그렇게 저녁 8시 42분부터 46분까지 단 4분간 총 4번이나 100만 원에 걸쳐 인출됐더라고요. 바로 위치 확인했죠. 그랬더니 전 씨가 일하던 식당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한 300m 떨어진 편의점이요. 수상함을 느낀 가족이 경찰을 대동해서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가거든요. 하지만 이미 그곳을 떠났는지 ATM기 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를 입수합니다. 그런데 여기 딱 찍혀 있어요. 파란 옷을 입은 젊은 남성이 돈을 인출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도 나서서 일단 그 일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이 남성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그를 발견합니다. 정체가 누구였느냐? 17살밖에 안 된 박군이에요. 근데 얘가 알아보니까 인근 마사지 가게 호객꾼이더라고요. 일단은 서해 데려왔죠. 경찰이 물어보니 박군은 무슨 소리냐? 나 너무 억울하다 라는 입장이에요. 무슨 사정이냐면 그날 밤 박군은요. 길 가던 사람들한테 평소처럼 호객 행위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40대 남성이 술에 좀 취해가지고 택시에서 내리는 걸 목격합니다. 많이 취한 듯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박군이 가서 좀 쉬다 가시죠?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때 남자가 자기 현금이 없대요.
그래서 카드를 내밀었죠. 가서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군이 편의점에 가서 100만 원을 뽑아왔고 그 돈을 다시 남성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남성이 심부름값으로 3만 원을 주게 되죠. 이어 안내를 받은 남성이 마사지 가게에 들어갔어요. 자, 경찰들이 이 남자 찾아야 된다 추적하려고 급히 마사지 가게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떠난 후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떠났지? 마사지가 아무리 그래도 뭐 한두 시간은 걸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사라졌지? 보니까 여사장이 그를 이제 그 남성을 손님으로 마주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술에 너무 만취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분란을 일으킬까봐 아 손님 안 됩니다 하고 출입을 거부한 거예요. 물론 이때도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경찰이 도착하기 20분 전에 이 남자가 체념하고 가게를 나갔대요. 간발의 차이로 놓친 겁니다. 이후 밤 9시쯤 남성은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무슨 택시를 타고 갔는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울산 시내 택시기사 연락망을 통해서 달동 마사지 가게 앞에서 40대 술 취한 남성 태우신 분 무전을 보내요. 머지않아 그 택시기사를 또 찾아냈죠. 목적지가 어디였냐? 야음체육관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이 현재는 울산의 번개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야음체육관 시장 여기가 실종자 전희복 씨 집에서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당시 그 남자가 이제 택시에 타서 요금이 한 3,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그만큼 가까운 거리였죠. 근데 남자가 5,000원을 건네더니 잔돈도 받지 않고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남성의 모습이 택시 블랙박스에 찍혀 있어요. 와, 너무 다행이죠. 찾았다 싶었는데 화질이 워낙 별로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확한 얼굴은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목격자가 있어요. 아까 호객하던 박군과 마사지 가게 사장이요. 그래서 경찰이 목격담을 종합해서 남성의 몽타주를 작성했죠. 지금 보시는 바로 이 모습인데요.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남성이고 키는 좀 아담한 166cm로 추정됩니다. 얼굴은 눈이 작은 편이고 또 피부가 좀 검었습니다. 비율적으로 얼굴에 비해 몸이 좀 큰 편이었죠. 특히나 배가 많이 나왔고요. 당시 옷은 검은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흰색 반팔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몽타주도 단순 흑백이 아니라 이렇게 컬러로 나올 만큼 꽤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경찰이 이 몽타주 토대로 달동과 또 남성의 목적지였던 야암동 일대를 대대적으로 탐문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희복 씨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납치를 당한 게 아닌가 싶어서 주변 인물도 탐문했어요. 그 어떤 가능성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용의자는 고사하고 더 이상의 목격자도 나오지 않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부딪힙니다. 실종 5일째,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결국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전 지역에 실종 전단지 배포했고 보상금 500만 원도 걸었어요. 그나마 4건의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다 별 관련이 없는 제보더라고요. 한편 다음으로 경찰은 애초에 휘복 씨가 새벽에 탄 그 택시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당시 같이 있던 그 동료 부부에 따르면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소속 택시였대요.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 지역 45개 택시 업체를 경찰이 3차례에 걸쳐 다 꼼꼼히 조사했는데 여전히 특이점이 있는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전 씨를 태웠다는 사람도 없고요. 아니 그런데요. 분명 그녀가 택시를 탄 건 맞잖아요. 확실해요. 근데 왜 다 뒤져도 태웠다는 기사가 없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면 탑승 사실을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경찰은 그 기사가 공범 내지 범인일 거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숨기고 있는 거고요. 그래 여기까지는 추리를 했어. 근데 정작 그게 누구냐고요. 수사는 또 벽에 가로막히고 말았죠. 가족들은 그저 눈물로 엄마를 기다렸는데
8개월이라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순 없어요. 그러던 중 2011년 4월 17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부곡동의 야산입니다. 좀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신고자는 한 양봉업자였는데 야산에서 이제 갈대밭을 정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던 중에 낯선 물체가 눈에 띈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백골 시신이었습니다. 바로 경찰 출동해서 확인했더니 시신의 키가 150cm의 작은 체구였고요. 주변에서 시신이 입고 있던 옷가지,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그 옷가지가 물방울 무늬 나시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빈 지갑이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백골 시신의 정체는 8개월 전 실종된 전휘복 씨였습니다. 딸은 단번에 그 소지품을 보면서 이게 엄마 거라는 걸 알아봤고 가족 모두가 오열했죠. 이어 약 한 달간의 DNA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신원은 확정이 됩니다. 가족들은 비통했지만 그래도 이 발견 덕분에 수사는 재개돼요. 원래 2개였던 수사팀이 5개로 확대 편성되면서 타살의 무게를 강하게 두고 조사를 진행했죠. 먼저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좀 볼까요? 인적이 드문 곳에 백골 시신으로 유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가 초행이라면 입구조차 찾기 힘든 곳이에요. 또 전 씨가 사는 집과는 약 3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식당과는 5km 정도요. 그러니까 전 씨가 스스로 여기에 왔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또 지갑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걸 봤을 때 강도살인의 가능성이 제일 높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백골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할 수 없어요. 범인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시신이 외진 곳에 유기되어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깊숙이 매장되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위장하려는 시도 없이 버리다시피 놓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이런 허술한 처리를 봤을 때 초범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술에 만취해서 그래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일 가능성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듯 지금 범인에 대해 윤곽은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미궁에 있던 바로 그때 돌연 한 택시 기사가 유력 용의자로 떠오릅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술 취한 손님의 카드를 절도한 혐의로 1년간 실형을 살았어요. 강도 살인이다라는 전제하에 유사한 범죄 경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실종된 당일 8월 2일에 운행 기록을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종된 전 씨가 택시를 탄 시각과 유사한 새벽 4시 18분에 손님을 태운 기록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때 어떻게 이동을 했냐? 한 2.5km 정도 가더니 4시 47분에 하차합니다. 요금은 7,200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휘복 씨의 집과 식당 사이의 거리가 2.7km였거든요. 앞서 2.5km, 2.7km. 기록이 좀 유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들으시다가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2.5km 정도를 이동하면요. 이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라서 당시 요금 기준으로 한 3,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무리 길이 꽉 막혀 있다 해도 4, 5,000원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벽 4시라는 시간대에 왜 7,200원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이동 중에 차를 세웠던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정도 요금 차이라면 한 30분간 정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30분? 이건 살인을 저지르기 충분한 시간이죠. 여기서 더 미스테리한 점은 마침 그날 이 택시의 블랙박스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가 찍혀 있지 않아요. 게다가요, 이 기사가 이 운행을 끝으로 아예 영업을 종료했죠. 그러니까 왜 유력 용의자가 됐는지 이해하시겠죠? 경찰 입장에서 딱딱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즉각 기사 소환했어요. 하지만 그는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요, 그날 30분간 잠깐 잠을 자서 그래요. 네? 아니, 미터기 돌고 있고 손님을 태운 상황에서 자기 잠을 잤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기사가
손님을 태운 게 아니라 그냥 시동만 걸어둔 거래요. 근데 이 말도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택시를 운행했다는 기록이 애초에 없어야 하잖아요. 손님이 없는데 왜 버튼을 누르냐고. 심지어 그는 그날의 알리바이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문제가 있죠. 이 사람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고 칠게요. 근데 그렇다고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정확히 전희복 씨를 그날 택시에 태웠다는 증거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과 연관지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저 단서라고는 운행 거리가 2.7, 2.5 비슷했을 뿐이지 전희복 씨와의 연관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유력 용의자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혹시 앞서 등장한 그 몽타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는데, 몽타주 인물은 사실 생각해보시면 전 씨의 카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사는 새벽에 택시를 태웠을 수도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약간 다른 거예요. 와, 이 사건 너무 어렵죠. 우리한테도 이렇게 답답한데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2025년 현재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까지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몇 명의 목격자와 몽타주가 그냥 중요한 단서일 뿐 더 이상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마저 몽타주의 남성이 범인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소실했다는 거예요. 앞서 카드로 그 돈 인출했던 17살 호객꾼 박군 기억하시죠? 경찰에 연행이 됐을 때 자기가 만났던 그 몽타주 속 남성이 담배를 피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다가 꽁초를 버렸어요 라고 지목을 하긴 했어요. 그럼 이걸 수집하면 될 텐데 그럼 수집하면 바로 DNA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이 너무 무심했던 거예요. 박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서 그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죠. 그 찰나의 순간 경찰이 좀 더 날카로웠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전희복 씨 사건은 울산광역시 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의 자식들은 여전히 엄마가 사라진 그날을 잊지 못해요. 하지만 정작 그날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다는 게, 그래서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는 게 너무도 가슴 아프죠. 혹여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 당시 울산에 계셨거나 몽타주가 어딘가 낯설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2018년 8월 2일을 더듬어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우리의 작은 노력이 유가족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0년 6월 4일 경상남도 의령군에 살던 주민 A씨가 대로변을 걷던 중 난생 처음 맡는 고약한 냄새에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A씨는 그 냄새가 나는 방향을 따라 풀숲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곳 경사로 아래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백골 상태의 시신이었습니다. 급히 경찰과 과학수사관들이 도착을 해서 상태를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 백골 시신은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흐트러진 상태였는데요. 이것만 가지고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었죠. 시신이 오랜 기간 유기되어 있었다면 자연스러운 백골화 과정에서 이렇게 머리가 분리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시신의 두개골에서 둔기로 강하게 타격당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걸 근거로 초기에 경찰은 조심스럽게 뺑소니 사고를 의심했어요. 이 시신 발견 지점이 대로변 옆에 풀숲이다 보니까 이곳을 걷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에 치여서 경사 아래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을 본 거죠. 하지만 여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튕겨져 나간 거라면 갈비뼈나 골반, 관절도 함께 부러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신은 두개골에 있는 상처를 제외하곤 골절상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머리에 둔 기흔, 이게 방사형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순간적인 강한 타격을 받아서 이게 금이 여러 군데로 난 거예요. 유리를 부딪히면 유리가 척 갈라지는 그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건 무엇보다도 타살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결국 경찰은 범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여기에 데려와서 경사 아래로 던졌다고 추정했어요. 뺑소니는 아니었던 거죠.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백골화 과정으로 여겼고요. 자, 그렇다면 죽은 이의 신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행히도 현장 주변에서 피해자의 가방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어서 신원을 금방 파악할 수 있었어요. 피해자는 당시 39살이던 보험 설계사 박정자 씨. 이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진주에 있는 그녀의 집에서 불과 2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녀는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요. 일단 가방 안에 있는 유류품을 좀 더 살펴볼까요? 신분증 외에도 깨진 휴대폰 그리고 지갑이 들어있어요. 안에 현금도 그대로였고요.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손목에 금팔찌가 그대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이건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시신에 남아있던 옷가지 중에 브레이지어가 있었는데 이게 위로 약간 올라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강간살인을 단정 지을 순 없었고요. 그렇다고 그녀를 원래 타겟으로 두고 이게 계획살인을 저지른 거냐라고 하기에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신원이 금방 밝혀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그냥 두고 갔잖아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듯 경찰은 도통 범인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범인이 여기에 시신을 유기한 뒤 사실상 현장을 정리할 생각도 없이 그대로 도주한 듯 보였죠. 피해자 박 씨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시신이 발견되기 8개월 전인 1999년 10월 9일 평소처럼 외출을 한 그녀가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그녀의 남편 한 씨였는데 사실 지난 8개월 이 실종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수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당시만 해도 성인이 이제 사라질 경우 그냥 단순 가출이다 또는 기혼 여성이 사라지면 바람나서 집 나갔다라는 소문이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안 한 거예요. 하지만 박 씨 친정 식구들은 아니 우리 딸이 다른 남자를 따라 나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여러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탄원서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 측은 끝끝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건데요. 이 사건은 애초부터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죠. 어쨌든 박정자 씨의 마지막 행정을 좀 되짚어보면 1999년 10월 9일 보험 설계사 일을 끝내고 박 씨는 평소처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내는 11살짜리 딸과 1살짜리 아들 그리고 아이들을 봐주던 친정엄마가 계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7시 30분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박 씨가 상대방과 급히 대화를 했는데 그쪽이 만남을 요구했는지 박 씨가 지금 좀 나가긴 곤란하다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미 어두운 시각이었고 또 이 집도 한적한 곳에 있었거든요.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고요. 그렇게 한참의 통화가 이어졌고 결국 그녀가 체념한 듯 외출을 결심하는데요. 당시 같이 있던 친정엄마의 기억에 따르면 박 씨가 전화 마지막에 네네 애들 아빠 사무실에서 만나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남편 한 씨는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쯤에는 아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집을 나선 아내 박 씨는 밤이 깊어지도록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걱정하던 딸이 밤 9시 반쯤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도 없었고요. 그러다 새벽 2시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딸이 받았는데 상대는 아무런 말 없이 4초 후에 전화는 그냥 끊어지고 말아요. 다음 날 엄마가 지난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딸이 아빠에게 가서 말하면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적극적인 수사는 없었고요. 끝내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박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그제서야 이게 강력사건으로 전환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죠.
우선 남편 한 씨는요, 화물 기사들에게 일감을 소개하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 박 씨는 그 기사들을 상대로 보험 영업을 해왔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은 집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 아내가 정말 외출을 해서 그 사무실에서 볼일을 보고만 들어왔다면 실종될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가까우니까요. 5분 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무실이나 도로 가는 길에 CCTV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가 워낙 한적한 시골인지라 목격자 확보도 쉽지 않았고요. 황급히 전화를 받고 나간 박 씨. 도대체 누구를 만나려 한 걸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거 통화기로 뽑으면 쉽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지금이야 그렇죠. 근데 사건이 벌어진 1999년에는 발신자 추적 서비스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통신사에서 기록을 저장해두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에요. 근데 박 씨는 8개월 후에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된 거죠. 한편 경찰은 분명 전화를 한 상대도 남편의 사무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여기로 오라고 했을 거다라는 생각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을 또 대상으로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종 당일 박 씨와 통화를 했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화물기사인 탁 씨, 박정자 씨의 보험 고객 중 한 명이기도 했는데요. 보험을 얼마 전에 가입을 했는데 그 증권을 받지 못했으니 좀 사무실로 가져다 달라고 박 씨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박 씨가 거길 방문한 것도 확인됐어요. 근데 그날 사무실엔 탁 씨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 한 씨, 그러니까 이 사무실의 사장 한 씨도 분명 함께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 사무실에 들렸다가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남편과 탁 씨는 함께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좀 예상하셨겠지만 사실 남편 한 씨는 경찰에서 이미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친정 식구들이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라진 박정작 씨의 11살 큰딸, 이 아이가 사실 한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재혼을 했던 거예요. 이후에 한 살배기 아들을 두 사람 사이에 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최근 들어 이 두 사람이 부쩍 자주 다퉜다는 증언이에요. 그 이유가 한 씨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또한 가족들이 이렇게 남편을 의심하는 데는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남편 한 씨가 아내 앞으로 상당한 사망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박정자 씨가 사망한 이후 이 남편 한 씨의 행적이 좀 어딘가 수상했죠. 아내가 사망함을 확인한 그는 얼마 안 가서 11살 의붓딸을 데리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요구합니다. 박 씨가 이 보험의 수령인을 자신의 딸로 해두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때 한 씨는 나는 그냥 이제 엄만 죽고 보호자 입장으로 그 보험금을 수령해 준 거다라고 주장했죠. 작은 의심점이라도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경찰도 이 남편 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을 좀 살폈는데 또 마땅히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남편 한 씨가 사망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조사도 불가능해졌고요. 다시 그날 밤 남편 사무실 상황으로 좀 돌아와 볼까요? 박 씨를 만났던 탁 씨, 그 보험 증권 받으려고 했던 탁 씨가 경찰에게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박 씨가요, 그날 저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차림새였어요. 에? 박정자 씨가 만날 사람이 또 있었다고요? 여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죠. 알고 보니까 그날 걸려온 전화가 한 통이 아니라 두 통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마지막 전화는 화물기사 탁 씨가 보험증권 가져다 달라라는 부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전에 누군가가 또 통화를 했다는 거죠. 집에 있던 딸의 기억에 따르면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건 저녁 7시 10분쯤이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박 씨에게 시내로 나올 걸 요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애 목욕도 시켜야 돼요 하면서 재차 거절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외출 채비를 한 거고요. 좀 더 자세히 그날 박 씨의 행적을 추측해보자면
자, 시내로 나오라니 전화 받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탁시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는 길에 남편 사무실에 들러서 증권을 건네줬고 그리고 나서 이후 시내로 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가방이 있었죠. 근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발이에요. 그렇다면 범행 자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실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박 씨가 사망했고 범인은 시신을 싣고 차로 이동한 뒤에 대로변 수풀에서 유기한 건 아닐까. 자, 여기까지 추리가 나왔는데 이대로라면 범인은 이 근방의 지리를 아주 잘 알고 분명 박정자 씨와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는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사망한 박 씨, 그녀는 큰 키에 훤칠한 외모, 또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 때문에 사무실을 들락거리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박 씨에게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는 화물 기사들은 한 10명 정도 됐는데요. 그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현재 5명만 좀 신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이들 중에 유독 수상한 화물기사 한 명이 있었죠. 남성 강 씨. 주변인들에 따르면 그가 평소에 박 씨를 좀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두 사람은 함께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다니는 친근한 사이였죠. 그런데 웬일인지 강 씨는 수사 당시에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박 씨 백골 사건은 미제가 되는가 싶었죠. 근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6년에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겁니다. 왜냐? 뒤늦게 강 씨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그는 박 씨가 사라진 그날의 알리바이조차 불확실했어요. 또한 그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남긴 인터뷰가 논란이 됐는데 강 씨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시신에 목걸이, 쥐가, 팔찌 다 있다고 하는구먼. 휴대전화는 싸우다 날아갔겠지. 이렇게 시신의 발견 상태를 자세히 언급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저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내용은 당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없었습니다. 범인이 아니라면 결코 알 수 없는 정보. 결정적으로 강 씨에겐 전과도 있었죠. 운전 시비가 붙어서 상대방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 우연의 일치일까요? 둔기를 사용한 건 박정자 씨의 사망 원인과도 동일합니다. 자기가 익숙한 동기를 또다시 범행에 사용한 걸까요? 이건 물론 추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강 씨가 진범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아요. 하지만 만일 과거 강 씨가 좀 더 제대로 된 경찰 조사를 초기에 받았더라면 적어도 지금까지의 의혹은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렇게 박정자 씨 살인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더구나 이제 공소시효마저 만료돼서 영구 미제 사건이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박 씨가 범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거라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범인이 잡혀도 그 성폭행을 밝혀내는 건 쉽지 않은 과정일 테지만요. 지금쯤 어딘가에서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는 범인. 하지만 이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고 또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는 한 범인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꼭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